엄마,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애기 유치원비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 와이프가 날짜 하루 넘겼다고 나한테 물어보래서 내가 받으러 갈게. 엄마 이거 계좌 이체하는 거 못하잖아. 야, 너 지금 그 유치원비 때문에 전화한 거야? 엄마 왜 또 그래 진짜. 자꾸 짜증내면서 말할 거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나한테 돈 받아가는 게 당연해. 네가 가장 구실 안 하고 있는 걸 왜 다 네 엄마한테 넘겨? 아 진짜 왜 그래? 이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한숨을 푹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너 어제가 무슨 날인지는 아냐? 네 엄마 생일이었어? 어떻게 한 놈도 미역국 하나 끓여오거나 생일 축하한다는 말 없이 입 다물고 지나가냐? 그러고 전화해서는 하는 말이 네 자식 유치원비 왜 안 넣었냐고? 그러자 이때는 아들이 잠시 말을 잃었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짜. 삐진 거야? 뭘 그런 걸로 삐져? 뭐? 삐지냐고? 그래 쪼잔하게 뭐 그런 걸로 삐져. 알았어. 내가 지금 돈 받으러 가면서 케이크 하나 사갈 테니까 기분 푸셔. 여기서 완전히 이 씨는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만한 인내심은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지 마. 오기만 해봐. 나는 이제 너 안 봐. 이 씨는 이를 갈며 이번에야말로 아들의 고질병을 고쳐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올해 67세인 이영순 씨는 몇 년 전 아들이 음식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몇 군데 회사를 전전하다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며느리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월급쟁이로는 답이 없어 엄마. 자기 사업해야 돈을 벌지. 어머니, 요즘 배달 음식 장사가 제일 잘 돼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해서 먹어요. 맛만 좋으면 장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을 보며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잘해봐. 하지만 장사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아들 부부는 대출을 받아 퓨전 음식 가게를 열었습니다. 당시 개업 초반에는 손님이 몰렸고 아들 부부도 신이 나서 일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대박 날 것 같아.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칭찬해. 역시 이쪽을 선택하길 잘했어. 그렇게 한동안 장사가 잘 되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님이 줄어들었고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야 엄마. 요즘 배달비가 너무 올라서 손님이 줄었어. 이건 진짜 하나마나 한 상황이야. 아들은 불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SNS 홍보를 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며 고민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꾸준히 하면 나아질 거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특정 메뉴에 대해 향신료 냄새가 너무 세다는 불만이 자주 나왔고 맵기의 정도에 대한 의견도 갈렸습니다. 너무 맵다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맵지가 않다는 손님도 있어 조리 과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던 아들은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님들 요구가 다 다르니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홀에서 서빙을 하던 며느리는 끊임없는 컴플레인에 시달렸습니다. 육수가 어제랑 맛이 다르다. 면이 너무 퍼졌다. 같은 불평이 계속됐고 손님들을 달래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국물 요리 특성상 배달 중에 용기가 터지는 일이 잦았고 손님들은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운영뿐만 아니라 육아 문제까지 겹치면서 피로가 극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열심히 하면 된다. 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이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엄마, 애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가게가 바빠서 나갈 수가 없어. 엄마가 가서 애기 좀 데리고 와줘. 지금 나나 와이프나 주방에서 손을 뗄 수 없어. 그러다 보니 아들 부부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며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이 씨가 옆에 있어도 부부는 둘이 싸우곤 했습니다. 너는 홀에만 있으니 힘든 걸 몰라. 나는 손님 응대도 하고 애도 봐야 하는데 나만 힘든 거야?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쳤지만 점점 서로를 탓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장사랑 나 안 맞는 것 같아. 며느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접자. 이러다 부부 사이만 최악이 되고 애만 불쌍하고. 이게 뭐야? 장사는 원래 어려운 것이었지만
힘든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적지 않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아들은 어깨를 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당분간만 쉬면서 재정비하려고요. 너무 지쳐서. 그래, 힘들었겠지. 하지만 오래 쉬면 안 돼. 얼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 그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지만 아들 부부는 지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취직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이다 보니 걱정된 이 씨는 가끔 아들 부부 집에 들렸을 때 아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해하려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니?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곧 다시 일할 거니까 괜찮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아들이 부탁하기도 전에 생활비를 챙겨주었습니다. 너 지금 빚도 다 못 갚았을 거 아냐? 그럭저럭 배달해서 조금씩 갚고는 있는데 생활비 빠듯하긴 하지. 너희도 힘들 테니 당분간은 내가 도와주마. 대신 얼른 일자리 알아봐라. 응, 엄마. 고마워요. 빨리 자리 잡을게요. 아들은 고맙다며 생활비를 받아갔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빨리 자리 잡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들 부부의 생활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취직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취업 준비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주말에 들려보면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대체로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아들은 취업 사이트를 보다가도 곧잘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가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집안에서 하루 종일 부모의 눈치를 보며 혼자 노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다투다 보니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부부는 서로에게 화를 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애 앞에서 사람 성질 좀 긁지 마. 그럼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소란이 잦아질수록 손녀는 더욱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말다툼을 시작하면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며느리도 힘든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참고 지내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예 어린이집을 더 오래 맡길 수 없을까요? 집에서 같이 있으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같이 붙어 있으니 힘들지.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육아가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줄이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한창 고민 끝에 불안정한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얼마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한창 음식점을 하는 동안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고 배달 일을 하다 보면 몸은 계속 안 좋아질 뿐이었습니다. 너 몸 아껴야 해. 이제 너 홀몸이 아니야. 금방 하고 말일에 자꾸 체력을 쓰면 처자식 벌어먹이는 일을 못해. 그럼 어떡해? 당장 돈 들어올 구석이 없는데. 그럼 엄마가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간 지원해 줄 테니까 길게도 못하고 딱 10개월 정도만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한 달 150만 원 정도 해주면 니들 세 가족 어떻게든 살아가잖아. 그리고 그동안 너는 운동도 하면서 몸도 회복해. 아, 그래 엄마. 나야 감사하지. 하긴 지금 몸 잡고 쓰면서 더 피곤하고 병원도 가게 되고 손실이 더 많아. 솔직히 그 지출이 이 씨에게 있어 결코 가벼운 지출은 아니었으나 당장 손녀도 생각해야 했고 아들이 최소한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며느리가 가끔 전화를 하며 친정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보내주신 거 잘 받았어. 진짜 미안해. 근데 30만 원 정도만 더 빌려주면 안 돼? 아직 남편이 일을 못 구했어. 며느리는 친정과 통화할 때면 항상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정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들려오는 내용이 대부분 경제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었기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처가 쪽에서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더더욱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생활비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 며느리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그것을 직접 묻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며느리가 기분 상해할 것 같았고 또 아들이 알게 되면 부부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입을 닫았습니다. 너 최대한 빨리 자리 잡아야 한다. 나만 너한테 엄마가 아니라 너도 네 자식한테 아빠라는 걸 생각해야지. 알겠어, 엄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들은 멋쩍은 얼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 사이 아들은 몇 번 취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힘들다며 몇 달 만에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도 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기에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반면 직접 주변을 알아보기도 했고 지인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혹시 일할 자리 없을까요? 우리 애가 아직 취업이 안 돼서요. 얘가 4년제 대학도 멀쩡히 나왔고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한 애예요. 얼마든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운 좋게도 마침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렵게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너가 성실하게만 하면 오래 다닐 수 있을 거야. 일단 한번 해봐라. 알겠어, 엄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새 직장에 출근하는 아들을 보며 한숨 돌리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일이 힘들다며 퇴사를 했습니다. 일이 너무 고돼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 얘 처음부터 편한 직장이 어디 있니? 좀 참아보지 그랬어. 엄마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한 달 만에 그만뒀어? 진짜 안 맞는다니까. 그냥 거긴 아닌 것 같아. 내가 괜히 이렇게 그만뒀겠어? 아들이 다시 무직 상태가 되자 이번에는 며느리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하던데 한번 지원해보라고 할까요? 그래, 잘 됐다. 그런 공고 나면 얼른 지원해야지. 한번 알아보렴. 그리하여 며느리가 어렵게 소개해준 직장에 아들은 지원을 했고 몇 번의 면접을 거듭해서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또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까다로워. 여기 완전 가족회사던데 왜 자꾸 사람들이 바뀌는지 알겠어. 직원들한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자기 사람 말고는 다 구박을 해.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든 다 그런 거야.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만두면 어쩌냐. 이런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엄마가 몰라서 그래. 여긴 진짜 사람을 질리게 해. 나 말고도 같이 여럿이 관뒀어. 그렇게 다시 무직이 되더니 참 희한하게도 후배가 일자리를 알아봐준 덕에 다시 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너 이번엔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해. 이제는 악착같이 매달려서 무조건 다녀. 무슨 상황이 있어도. 알았어, 엄마. 이번엔 잘해볼게. 하지만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들은 한 달도 안 돼서 또 퇴사했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돼. 나는 적어도 월 400은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너무 적게 협력하고 들어갔어. 280은 말도 안 돼. 밥값도 안 주더라고. 엄마 진짜 환장하겠다, 이 녀석아. 그럼 그 월급 받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데? 아, 몰라, 엄마. 나도 마음이 안 편하고 착잡하다고. 그만 얘기해. 이 씨는 속이 너무 타서 잠도 잘 수 없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어이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회사들마다 월급은 퇴사 직전까지 제때 받아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고 생활비 지원도 변함없이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주선할 때는 간절한 표정을 짓다가도 막상 다녀보면 어느새 퇴사 이유만 찾는 아들의 모습에 점점 실망만 커졌습니다. 이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직장을 옮기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생활비는 계속 요구했고 며느리 역시 불안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면목이 없던 와중에 며느리가 돌연 갑자기 상담할 게 있다면서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뭔가 싶어 집에 불렀더니 며느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 이제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에도 얼마간 생활비를 받았었는데 더 요청하기가 힘들어서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초에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유치원비까지 달라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너 생활비 내가 150씩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 이상은 나도 힘들어. 유치원으로 옮기는 건 몰랐다만 그 정도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20만 원 정도만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곧 취업할 거예요. 잠깐만 도와주세요. 그간 저희 친정에서도 월 30만 원씩 애 교육비로 보태주셨어요. 근데 이젠 정말 안 되겠다고 하셔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미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비까지 떠안게 되었는데 그걸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로 쉽게 넘기는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으니 저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면접 보고 있어요. 한의원이랑 학원들 파트타임도 알아보고 있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놓고 저렇게 우리 아들이 가장 구실을 못한다고 말을 하니 이 씨는 더 빠져나갈 상황이 못 되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며느리랑 더 늘어지게 해봐야 내 아들에 대한 험담만 더 듣게 될 게 뻔했습니다. 나도 내 아들이지만 속 터지는데 그 아들을 배우자로 둔 며느리는 오죽 속이 탈까 싶어 더 꺼낼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눈을 찌푸린 채 답했습니다. 어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할 텐데 말이다. 우선은 알겠다.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챙겨주겠냐? 이 씨는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두 달이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취업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역시 면접을 보고 있다는 말만 계속할 뿐 실제로 출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몇 개월이 지날수록 생활비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비까지 추가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남한테 돈을 주는 시기는 다달이 빠르게 찾아오는 건지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사장님도 아닌데 이 씨는 묘하게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가 제대로 폭발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다 나쁜 일은 없는 것인지 이 일을 계기로 이 씨는 아들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달마다 생활비를 받아 가는 날이 되면 아들은 항상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돈 주시는 날이지? 저 요 앞에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못 들릴 것 같아요. 이번엔 계좌로 보내주세요. 순간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돈을 받아 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외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생활비를 주겠다고 한 이상 보내줘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계좌 이체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폰뱅킹도 잘 못하고 인터넷 뱅킹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은행 업무는 직접 창구에 가서 처리하는 게 익숙한 세대였기에 휴대폰으로 돈을 보내려니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메뉴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다가 어렵사리 계좌번호를 입력했는데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빨리 좀 보내줘. 기다려봐라. 지금 하고 있다. 이 씨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이미 손이 떨리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오류라는 네모난 창이 떴습니다. 아이 참,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다시 시도하려 했지만 뭘 잘못 눌렀는지 아예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아직 멀었어? 나 기다리는데 빨리 좀 해줘.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너 와서 직접 받아가라. 아니 엄마, 왜 그것 하나 못해? 요즘 누가 직접 은행 가냐고. 그냥 보내면 되잖아.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당당한 건지 그것도 모자라 짜증까지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체가 안 된다고? 내가 이런 거 잘 못한다는 거 너도 알잖아. 차라리 내일 와서 받아가. 아, 안 된다고. 나 오늘 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잖아. 하여간 빨리 해결 좀 해봐요. 여기서 이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돈 안 준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보내는 거라고. 왜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말을 하다 보니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직원들과 대기 중인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깊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때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까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처럼 쉽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창구에서 하려 했는데 자꾸 헷갈리네요. 괜찮아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잘 보면 요즘 어른들이 더 잘하시는걸요. 한 번만 배우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이체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천천히 따라 하다 보니 결국 이체에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제 보냈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직접 안 오셔도 될 거예요.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직원의 따뜻한 말에도 속상하고 울컥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정작 내가 낳아놓은 자식은 돈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고 남의 집 자식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슬슬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울컥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결국 이 씨는 전화를 걸어 다시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어도 받지 않자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 남편이 생활비 받아가는 것도 귀찮아서 계좌로 보내달라더라. 그러면 직접 와서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 거니?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인데 그것까지 너희들 입맛에 맞춰줘야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에도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는 태도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입이 없냐?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제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남편이랑 얘기하세요. 순간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생활비가 네 남편 혼자 쓰는 돈이냐? 너희 둘 다 똑같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계좌로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남편한테 화내세요. 그렇게 말한 뒤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기는 소리를 듣자마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생각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뭘 어쨌다는 거야? 나 좀 전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엄마한테 혼났다고 아주 난리를 치던데. 둘이 대판 싸웠어. 왜 나한테 말해야지 와이프한테 화냈어? 이 녀석아,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냐? 아니 진짜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 아무튼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지금 택시 타고 엄마네 가서 자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끓어오르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이딴 소리들을 듣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아니 왜 엄마까지 짜증이야? 지금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짜증 안 나게 생겼어?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생활비 받아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돈을 받으러 오는 것도 귀찮다고 하고 이체 할 줄 모른다고 온갖 성질을 다 부리고 그 돈을 너 혼자 받아. 네 마누라도 타 쓰잖아. 그거 갖고 뭐라고 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아, 답답해. 엄마는 뭘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 됐어. 이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래.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씨는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제는 정말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남보다 더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터진 것은 그렇게 냉전 중에 있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날은 무려 다름 아닌 이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들 부부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고 이날 이 씨는 혼자 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특히 작년만 같아도 그나마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이 용돈을 보내왔고 식사 정도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싸움의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아들 며느리 둘 중 누구 하나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미용실, 은행, 자주 가는 마트에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왔을 뿐 이 씨를 실제로 축하해주는 대상 하나 없이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무려 부모의 생일인데도 연락 하나 없는 아들이라니 그날 밤이 깊어지도록 이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이 씨는 속에서 불같이 화가 올라왔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몇 번이나 잠을 뒤척였습니다. 생활비에 유치원비까지 도합 170만 원을 6개월이 넘도록 보태줬는데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아들이며 며느리까지 너무 얄밉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밥을 차려서 먹고 있으려는데 오전 9시쯤 갑자기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 또 저 사과 한번 할 줄 모르는 성격으로 아무 일도 없던 척 무심하게 전화하지 않을까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고 나자 이 씨는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이 씨는 일단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뭔데? 놀랍게도 아들은 이 씨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애기 유치원비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 와이프가 날짜 하루 넘겼다고 나한테 물어보래서 내가 받으러 갈게. 엄마 이거 계좌 이체하는 거 귀찮아 하니까? 이 씨는 이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에게 매달 생활비와 유치원비를 대주는 시어머니이자 엄마에 대해 그저 돈 타갈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씨는 폭발해버렸습니다. 야, 너 지금 그 유치원비 때문에 전화한 거야? 엄마 왜 또 그래 진짜. 자꾸 짜증내면서 말할 거야? 짜증 안 나게 생겼어? 너는 네 엄마한테 돈 뜯어갈 생각밖에 없냐? 아니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엄마가 보태준다고 했잖아.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나한테 돈 받아가는 게 당연해. 네가 가장 구실 안 하고 있는 걸 왜 다 네 엄마한테 넘겨? 아 진짜 왜 그래? 사람 짜증나게. 이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한숨을 푹 토해내며 말했습니다. 너 어제가 무슨 날인지는 아냐? 네 엄마 생일이었어? 어떻게 한 놈도 미역국 하나 끓여오거나 생일 축하한다는 말 없이 입 다물고 지나가냐? 그러고 전화해서는 하는 말이 네 자식 유치원비 왜 안 넣었냐고? 그러자 이때는 아들이 잠시 말을 잃었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짜. 삐진 거야? 뭘 그런 걸로 삐져? 뭐? 삐지냐고? 그래 쪼잔하게 뭐 그런 걸로 삐져. 알았어. 내가 지금 돈 받으러 가면서 케이크 하나 사갈 테니까 기분 푸셔. 여기서 완전히 이 씨는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만한 인내심은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지마. 오기만 해봐. 나는 이제 너 안 봐. 아들은 이날 몇 번이나 부재 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화가 울렸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도 없었고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초저녁이 다 되어 아들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직접 와서 해결하려는 듯했습니다. 계속 무시하려 했지만 밤늦게까지 두드리는 소리에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서로 좀 풀고 얘기하자. 너는 도대체 내가 뭘로 보이니? 생활비 줘, 유치원비 줘, 그냥 그것만 타다 쓰면 끝이야. 아들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 진짜 뭐 이런 걸로 삐지고 그래. 생신 까먹고 그런 건 잘못했고 엄마 서운하게 한 거 맞는데 너무 이렇게 길게 끌고 가지 말자.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 쪼잔한 엄마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돈 받아갈 생각하지도 마. 너한테 줄 돈은 요만큼도 없어.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 씨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생활비도 유치원비도 전부 끊을 거다. 니들 능력으로 알아서 처먹고 살아.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왜 그래 엄마. 당장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아? 그럼 우리 굶으라고? 그래, 그렇게 살아.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이렇게 키웠으니까 지금 네가 이 모양이지? 내 잘못 맞아. 하지만 이제라도 똑바로 살 거야. 너한테 해주는 거 다 끊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진짜 왜 이래?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엄마 손녀는 이제 유치원도 못 다니게 되는 거야?
너 말 똑바로 해. 어디서 은근슬쩍 책임을 나한테 떠넘겨? 내 손녀이기 이전에 네 딸이야. 네 자식 키우는 걸 네 엄마 도움받는 게 정상이야? 아, 짜증나. 왜 자꾸 또 말꼬리를 잡아? 거 생일 한번 놓친 걸로 되게 길게 가네. 부모가 자식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자식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부모 맞지. 하지만 네 경우는 그게 아니야. 생활비 줬더니 그거 믿고 직장 쭉쭉 그만둬버리고 네가 낳아놓은 자식도 네 엄마 돈으로 키우려고 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지? 그럼 이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랑 나는 이제 안 보고 사는 게 맞아. 그래야 네가 정신 차리고 부모 노릇을 할 테니까. 당장 나가.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누가 봐도 성의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사과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투였습니다. 필요 없어. 듣기 싫어. 단호하게 대답하며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나가라고. 아들은 끝까지 이 씨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지만 더 이상 들어줄 말도 봐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천천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끝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번호를 차단하는 동안 며느리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벨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랑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뭔 얘기를 하자는 건데? 어머니, 잠깐만 들어갈게요. 저희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 씨는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고 락을 걸어놓고 그 문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냉정한 이 씨의 반응에 놀란 며느리는 잠깐 움찔하더니 주섬주섬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 풀어드리려고 케이크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도 챙겨왔고요. 어머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이 씨는 이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 왠지 모르게 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저 단순한 때우기용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대로 근처 빵집에서 대충 사온 듯한 참으로 흔한 케이크였습니다. 초도 없고 따뜻한 손편지나 작은 카드 한 장조차 없었습니다. 이 씨는 케이크 상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돈을 끊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분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면 생활비를 받으러 올 때가 아니라 생일 전에 챙겼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생일을 기억 못한 건 솔직히 엄청난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쳐. 대신 니들은 나를 그냥 말하면 돈이 나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돈 끊는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지? 며느리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 없고 케이크 니들이나 먹어라.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알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얘기라도 들어보시고. 저희도 나름 없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후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걸음에 쫓아와서 따지는 거야? 니네 진짜 양심들이 없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니들이 좋아서 결혼하고 니들이 좋아서 애 낳고 키우는 건데 왜 그걸 내가 책임져줘야 해? 부모여서 부모인 나는 니들 사람 구실하게 키워놓는 것까지 했음 된 거지. 너는 당장 네 자식 유치원비도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주제에 이만큼 자식 키워놓은 나한테 요구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문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 계속 해봐. 응원할게. 그럼 가봐라. 이 씨는 문을 세차게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꼴을 보니 더 열이 받고 더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후로 이 씨는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너무 커서 당분간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더 답답할 것 같아 대전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가며 집도 비웠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저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전까지는 생활비를 받아갔지만 이제는 모든 지원을 끊었으니 분명 힘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들이 선택한 삶이니 지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혹시 중요한 연락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한 걸까 싶었습니다. 엄마, 나야. 후배한테 전화 좀 빌렸어. 이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더 있을 것 같아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좀 힘들어. 생활비 없으니까 진짜 빠듯하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배달 일 시작했어. 오토바이 하나 구해서 뛰고 있어. 아들이 마침내 일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 낮에는 내가 배달하고 저녁에는 와이프가 알바 나가고 애는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어. 순간 손녀가 떠올랐습니다. 부모가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아이도 많이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걱정하는 말을 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노력하고 있어. 이제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 해. 그제야 이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기대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라. 이제 이 번호도 안 받는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됐다. 내 돈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맛을 느껴봐라. 혼잣말을 하며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서 얼마간 더 지나다가 집에 올라온 이 씨는 여전히 아들네와 연락을 차단한 채 부지런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